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8번째. 이 윌슨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칼끝처럼 날카롭고 대담하게도 명쾌한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평화를 사랑하는 이란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군자는 폭력이나 난폭한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진 지혜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공자의 고전적인 가르침에 익숙해 있는 이란의 뇌리를 파고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 전쟁과 악이 들끓는 세상에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신념과 높은 정의감을 지니고 평화를 지키면서 서양의 대국을 이끌어가는 한 인물의 형상이 어느새 이란의 마음 한 군데에 새겨졌다. 처음에는 이 미국인을 그저 신뢰하는 정도였으나 점점 우상처럼 받들기 시작했다. 연한의 둘째 아기는 딸이었다. 태양이 언 땅을 채 녹이기 전 앙상한 매화 나무 가지 위에 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는 초봄에 태어난 딸이었다. 그러나 계절은 봄이었건만 시절이 하수상하니 전혀 봄 기운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위대한 우드스 윌슨이 이끄는 미국도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기 때문이다. 1917년 양력 4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일제 지배자들에 의해 이미 음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윌슨의 말을 크게 보도했다. 그래서 윌슨의 말을 읽는 조선인들은 그를 점점 성자이자 구세주, 전쟁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연환도 수개월 동안 미국인들의 동향에 대한 것이라면 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읽었고 종종 아버지를 만나 그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미국도 결국 세계대전에 참전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즘 이란은 자신의 당초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또 평화가 삶의 본연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참전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멀리 유럽에서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나이가 한쪽 팔을 못 쓰고 걸핏하면 병에 걸리는 유약한 몸으로 태어난 사나이가 조만간에 다른 사람들, 예컨대 지금 이곳 조선의 통치자들 같은 사람들과 힘을 합쳐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위험한 불장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참전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아버지와 달리 그 필요성을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 그동안 그렇게도 평화를 외치던 윌슨이 이제 와서 어떻게 자기 국민들에게 참전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희끗희끗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저 독일 사람들이 평화를 주장하는 윌슨의 말을 자기들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윌슨이 평화주의에 대해 저들이 어떻게 나오더냐? 윌슨이 평화를 부르짖는 동안 저들은 해상에서 무제한적인 전쟁을 벌여졌다고 선언하지 않더냐? 그래도 미국이 참아야 하겠니? 연환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렇게 한적한 시골집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란이 대답했다. 초가지붕 밑에 산다고 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란다. 하긴 나도 요 몇 년 동안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우리는 바다에 사는 개와는 달라 사람에게는 개처럼 움츠리고 들어가 안주할 수 있는 껍데기가 없어. 하긴 우리 선조들이 그런 껍데기를 얻으려고 미친 듯이 다투며 세월을 허송한 적도 있었지. 그러나 그게 다 헛수고 아니었더냐. 외놈들은 먹이를 찾아다녔어. 그러나 마침내 발견한 먹이가 우리 조선이었지.
우리 스스로 세계의 일부가 되지 못하면 껍데기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게야. 하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이미 세계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안전하려면 세계도 안전해야 돼. 안전한 세계. 말하자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게야. 그 누가 우리를 외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도 아니고 우리의 우방도 아니고 우방의 적국도 아니야. 세계의 대세가 그래야지. 어떤 일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단 말이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다는 걸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이란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윌슨은 자기 소신을 펼쳐 나갈 것이고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찾게 될 게야. 그리고 그의 지도력 밑에서 우리는 그토록 갈구하던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게다. 그땐 모든 민족이 자유를 누리게 되겠지. 연환의 아버지는 마치 애원자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애원자처럼 보였다. 저 옛날의 애원자들에 대해서는 연환도 성경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연환은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던 사람은 비단 일황과 연환 두 부자만이 아니었다. 도시든 시골이든 조선 방방곡곡에서 윌슨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윌슨을 그들의 희망이자 구원자로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윌슨밖에 없었다. 자기 나라에 대해 열심히 떠드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윌슨은 세계의 모든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윌슨을 믿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윌슨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결국 그에게 승리를 선사할 것이며 윌슨이 승리하면 그들도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실 윌슨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조선인들이 많았고 윌슨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그해 5월 16일 윌슨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는 이미 윌슨이 미국 국민들에게 고하는 말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고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의 영향력은 이렇게 커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이 오기까지에는 유럽의 저 오만한 적이 미국의 군함을 3척이나 침몰시킨 사건이 있었다. 연화는 이들 미국 군함의 비보를 듣고 즉시 아버지의 시골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속으로 자 이제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군 하는 듯이 의기양양해 있었다. 아직도 빛을 발하는 이란의 눈동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반짝였다. 이란은 오른손에 펴들고 있던 신문을 왼손으로 탁 치면서 아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윌슨도 참전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연환이 소리쳤다. 아버님, 전 아버님께서 평화를 원하시는지 어쩐지를 알 수 없군요. 아니면 약주라도 드셨나요? 술이라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내가 이걸 읽을 테니 너도 좀 들어보아라. 아들의 팔을 덥석 붙잡은 이라는 윌슨의 말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내 그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신문 낭독은 그렇지 그래 하며 동감을 나타내느라 이따금씩 중단되곤 했다. 그렇지. 윌슨이 독일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자신들의 폭군에게 돌리라고 호소하는군. 그래 마치 우리 조선인들한테 하는 소리 같단 말이야. 자, 그럼 윌슨이 말하기를 여기서 이란이 집게 손가락으로 그 대목을 찾느라고 읽는 것이 또 중단되었다. 그렇지, 여기 있군. 윌슨이 말하기를 우리는 독일 국민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쁜 감정이 없으며 있다면 동정과 우정이라는 감정뿐입니다. 독일 정부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독일 국민의 원해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자국의 국민을 볼모와 도구로 이용하는 데 길들여진 왕조의 이익을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란이 또 낭독을 중지하고 아들에게 물었다. 우리 조선 백성도 꼭 마찬가지가 아니냐. 우리 백성도 그렇게 볼모와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내 얘기는 윌슨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게야. 아니, 가만, 여기 독일 국민들에게 고하는 이야기가 더 있군 그래. 우리는 여하한 배상금이나 물질적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정복이나 점령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전에는 추호의 이기적 목적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없지. 아무렴 절대로 없지. 자, 더 들어보아라. 윌슨이 말하기를 모든 민족이 다 참여하는,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불의를 고발할 수 있는 가칭 국제연맹 같은 국제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얘야, 네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도 함께 가마.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 우리 같이 국제연맹을 찾아가자꾸나. 거기서 우리의 대의를 밝히자꾸나. 연하는 몹시 놀랐다. 그는 몇 번이나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오는 아버지의 연설을 제지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의 두 뺨에서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몸과 입술은 바르르 떨고 있었다. 아버지는 웃음 반 울음 반으로 크게 격동하고 있었다. 아버님, 아직 연합군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독일군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의 참전이 마지막 희망인 셈인데요. 아무튼 지금은 결과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란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알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라도 윌슨은 틀림없이 이긴다. 그 사람 말을 읽으면 나는 가슴이 마구 뛴단다. 온몸에 힘이 솟구치고 젊음이 되살아나서 나도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다는 기분이 든단다. 아버님, 윌슨의 말이 힘차고 훌륭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실망을 감추지 못하며 아들을 욱박질렀다. 니놈은 너무 냉정해. 그래, 이 냉정한 놈아. 우드로 윌슨 같은 사람이 니놈 성에 차지 않는다면 그래, 네가 믿는 하느님은, 기독교의 그 하느님은 어디 계시는 거냐? 그 하느님은 윌슨의 하느님이기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말이 연한의 가슴을 후벼왔다. 맞습니다. 다 같은 하느님이지요. 연한은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의 집을 나섰다. 연한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곱단이가 문 밖에 나와 있었다. 곱단이의 둥근 얼굴은 동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나으리, 따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내 인덕이 두 번째로 임신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절인지라 그들은 아들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었다. 양은 나이에 비해 숙성했다. 몸집도 크고 성격도 온화하고 침착했으며 표정까지 밝았다. 양은 8개월 만에 걷더니만 돌이 되기 전에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연하는 가끔 아이의 나이도 생각지 않고 마치 어른을 대하듯 아들에게 말할 때가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몹시 따랐고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외출했을 때도 집안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혼자서 잘 놀았다. 그러나 아이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이란도 손주하고 노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 줄을 미처 몰랐다. 이란이 한 번은 연한에게 이렇게 말했다.
손자 놈하고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싹 씻겨 나가는 기분이란다. 그는 또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양이 무슨 짓을 하든 절대로 혼내지 말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목적이나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아이니만큼 연환과 인덕이 자식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아들이 성장의 감에 따라 연한 부부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부모 노릇을 할지 자문해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연화는 아내의 배가 불러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가 또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다. 꼭 더 낳아야 할까 하던 그의 생각은 이미 태어난 딸의 작고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연화는 묵묵히 아내가 누워있는 이부자리 곁으로 가서 앉았다. 아내는 슬픔과 애원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갸름한 얼굴은 상아처럼 창백하고 두 눈은 생기가 없었다. 그러나 입은 부드럽고 높은 이마는 시원스러웠다. 결국 그녀의 아름다움은 입과 이마에 있는 셈이었다. 어쩌자고 우리가 아이를, 그것도 딸을 낳았죠. 아내의 나직한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연화는 아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이처럼 어려운 때에 굶주림과 절망은 가득하고 자유는 빼앗겨버린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떻게 딸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연화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파별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던 세상은 퍽이나 불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조선은 적어도 조선인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조선인은 이제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노예가 아닌 조선인이 있다면 그것은 침략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오로지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침략자의 마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희망 속에 서로 결속하고 있었다. 연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딸아이가 아주 행복하게 자라도록 모두 힘을 쏟읍시다. 적어도 이 딸아이에게 어린 시절의 즐거운 추억거리는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소. 인덕은 잠자코 있었다. 연화는 집안일로 거칠어진 아내의 갸름한 손을 잡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면서 두 사람의 손이 얼마나 다른가를 새삼 깨달았다. 그의 손은 억세고 네모졌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그것이 조선인의 손이었다. 연화는 아내의 손을 이불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딸아이의 고사리 주먹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애가 자라 어른이 되면 그때는 세상이 많이 나아져 있겠지. 우리 조선도 자유를 되찾을 것이고 말이요.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인들 살 수 있겠소.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태평양 저쪽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징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의 조간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고문. 모든 정년은 6월 5일 화요일을 기해 등록하라. 21세에서 31세 사이에 모두 장정은 시민권 소지자든 아니든 간에 6월 5일 화요일을 기하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투표소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의 시민이 아니거나 제1급 시민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해도 병역의 의무는 없다. 미국 대통령의 담화문도 일본의 각 신문에 게재되었다. 전투 소함.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인 본인 우드로 윌슨은 지금 모든 정정이 이 영예의 명단에 올라 있음을 국민 여러분에게 공포하는 바입니다. 윌슨의 이 선언은 삽시간에 전 세계에 울려 퍼졌고 이것은
바로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연왕과 같은 조선인에게 그 영해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위협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비압박 민족을 구해줄 것이라는 통고가 아닐 수 없었다. 교회에서는 미국인 목사가 그 털북숭이 팔을 높이 쳐들고 미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했다. 그러자 함께 기도하던 수많은 조선인 교인들의 입에서 우레와 같은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그들은 밤중에 교회에서 만나고 있었다. 시가지의 불빛도 사그라들고 일제 지배자들도 잠들어버린 그런 밤중에 교인들은 살금살금 교회로 모여들어 어둠 속에 앉아 연환의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 연환의 옆에서는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다. 연환이 읽어주는 것은 지구 반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뉴스였다. 일본은 이미 중국 여기저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다. 군함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아니 나중에는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었다. 영국만 해도 500만 명의 젊은이가 전사했다. 이러한 때 우드로 윌슨이 전 세계의 국민들을 향하여 다시 입을 열었고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윌슨의 말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이다. 연헌이 윌슨의 연설문을 낭독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삼켜버린 독일의 군국주의자들은 저 약소 국가들을 그들의 세계 정복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조선도 그렇습니다. 연환의 낭독이 계속되었다. 독일의 왕자들을 발칸 제국의 왕으로 앉히며 선동의 모반을 조장하고 있는 독일 지배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발칸 반도의 저 자유분방한 슬라브 민족들을 저들의 수족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입에서 다시 나직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 조선인들도 그렇습니다. 연환이 머리를 쳐들었다. 희망에 떨리는 그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울렸다. 자, 우드로 윌슨의 연설을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발칸의 여러 민족과 터키 왕국의 국민들이 외세의 침략에서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입에서 또다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윌슨 대통령, 우리의 생존권도 보호해 주시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에서 구해 주시오. 윌슨의 한마디 한마디는 저 마법의 무선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보내지고 있었다. 윌슨의 메시지는 그날의 전황을 알리는 뉴스를 통해 남미의 산악지대에서 조선의 산골에 이르기까지 24시간 이내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광대한 중국 대륙에 있는 300개나 되는 신문사들은 이 뉴스를 받아 그것을 다시 그 주변국들에 있는 더 많은 수의 신문사들에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우드로 윌슨의 목소리는 세계 도처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신봉했던 것이다. 추위가 절정에 이른 한겨울 어느 날이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눈이 2자 깊이나 쌓여 얼어 죽은 사람들을 가려주었다. 학교에서 퇴근한 연환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건너가 보아라. 어린애처럼 울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구나. 왜 우시는지 말씀도 통 없으시고. 연하는 곧바로 마당을 가로질러 아버지 서재로 갔다. 아버지는 2 손으로 움켜진 신문을 품에 안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연환이 아버지의 2 팔을 붙잡으며 물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아들의 두 손을 뿌리치느라 신문을 놓친 이란이 외쳤다. 이걸 좀 봐라. 14개 조항, 윌슨의 14개 조항 말이다. 이란은 구겨진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문을 다시 놓쳤다. 나는 못 읽겠다. 네가 읽어보아라. 아니 제3조는 내가 읽지. 이란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모든 민족의 열망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지배 상태는 그 민족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족 자결이란 말은 한낱 어구에 지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지상 원리인 것이다. 이란이 신문을 접어 다시 자기 품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얘야, 윌슨의 이 말은 바로 우리 조선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단 말이다. 노인네들이란 어린 아이들처럼 눈물이 잦은 법이다. 연화는 아버지의 눈물이 오랫동안 감추고 감추었던 벅찬 희망이 분출되면서 터져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라는 겉으로 우두로 윌슨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나타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미국 대통령을 또다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족 자결. 이것은 바로 독립과 같은 말이 아닌가. 연헌이 말했다. 아버님 앉으세요.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요. 윌슨의 14개 조항 뉴스의 열광한 아버지는 이란만이 아니었다. 조선 곳곳에서 이 희소식을 은밀히 나누는 사람들이 많았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가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다음 일요일 연한의 교회에서도 그러한 감사 예배가 있었다. 그날 아침 연화는 교회에 혼자서 갔다. 말썽 많고 병칠에 자라는 딸아이 치닥거리 때문에 이 아내 인덕은 외출이 어려웠던 것이다. 날씨가 아주 맑아 짙푸른 하늘 저쪽으로 산 봉우리들의 윤곽이 유난히도 또렷했다. 연화는 교회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희열 같은 것을 느꼈다. 연일 때처럼 교회에서 거리로 나오는 계단에는 거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교인들의 마음이 다른 날보다도 일요일이 더 너그럽다는 것을 거지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연환이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서는데 거린 한 사람이 쫓아 내려와 연환의 외투를 잡았다. 연화는 거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거린의 손에 떨어뜨려 주었다. 그리고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계속 따라와 고개를 돌렸다. 아까 그 거지였다. 연화는 자기 뒤를 쫓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걸음을 멈추고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거지가 다가왔을 때 연화는 왠지 낯익은 그 눈동자를 보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낯익은 눈동자인데 누구더라? 나를 몰라보는군. 거지가 말했다.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다가 연화는 갑자기 지금 이 목소리는 교회 앞 거지들의 목소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거지가 말했다. 그냥 계속 걸어. 내가 손을 내밀고 동냥하는 것처럼 뒤따를 테니까. 연화는 속으로 무척 놀라면서도 거지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거지가 나직하면서도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났구나. 네가 이 형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연환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형의 이름을 막 외치려 하는데 바로 그때 연춘의 동냥 소리가 그의 목소리를 막았다. 한 푼 줍시오 나으리. 한 푼만 적시합시오 나으리. 그래야 천당에 가신답니다. 그리고는 연춘이 소근거렸다. 어서 내 손에다 돈을 놓아. 연화는 그대로 따랐다. 이런 나으리 동전이 찌그러졌습니다요. 연환이 허리를 굽혀 거지 손에 있는 동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연춘이 소곤댔다. 오늘 밤 대문을 잠그지 말거라. 그리고 자지 말고 기다려. 두 사람은 거기서 헤어졌다. 거리는
100배 사례하는 신용을 했고 연화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애써 퇴원을 가장했다. 연춘. 그 거지는 틀림없이 형 연춘이었다. 집으로 달려간 연화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들 양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있다는 듯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숨을 헐떡이며 말을 마친 그가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자정은 넘었으나 아직 새벽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아주 한밤중에 연화는 대문이 비거덕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문은 겨우 한 사람 몸뚱이가 들어올 만큼밖에 열리지 않은 듯했다. 연화는 마당으로 나가 어둠 속에서 형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가 다시 형의 손을 잡고 마당을 가로질러 광 쪽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이 하도 조심조심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광에는 창문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았고 쌀가마니들만 벽 쪽에 쌓여 있었다. 아내 인덕이 방석과 초를 가지고 왔다. 두 형제는 광 속에 앉아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춘이 입을 열었다. 난 이틀 전에 탈옥했다. 감옥에서요? 연환에게는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촛불빛이 연춘의 높은 광대뼈 위에서 어른거리며 깊숙한 눈두덩이에 그림자를 던졌다. 재판을 받고 쭉 감옥에 있었지. 연환이 한편으로 깜짝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 살아있는 갈대. 그래, 맞아. 연춘은 우선 두 형제가 헤어진 이후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탈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